로마 병사, 전쟁터에 샌들 신고 나갔다고? 처음 들으면 웃음 나올지도 모르죠. 야, 전쟁 나가는데 샌들이 웬 말이냐? 싶은데 이게 고대 로마에선 아주 당연한 풍경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샌들이 바로 고대 로마 제국을 제국답게 만든 핵심 무기였다는 거. 그 이름 칼리가. 오늘은 이 소박한 신발 하나가 어떻게 제국의 전략, 병참, 실용주의, 그리고 상징성까지 다 짊어진 전장의 MVP가 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사용하는 셔프샤크 VPN은 접속 위치를 원하는 나라로 옮겨주는 기술이라 국가 제한이 걸린 자료들도 편하게 열립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즐겨보는 OTT들은 나라별로 라이브러리가 달라서 VPN을 켜면 한국에서 안 보이던 해외 다큐나 역사 프로그램도 참고할 수 있어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기본 암호화 기능이 있어서 보안 면에서도 딱히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메뉴에 있는 링크 sharpshark.com/wise history 여길 클릭하시거나 결제 시 코드 wise history를 입력해보세요. 그러면 4개월이 추가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계바늘을 서기 1세기로 돌려봅시다. 당시 로마 제국은 지금의 유럽과 중동을 쭉쭉 뻗어 지배하고 있었어요. 브리타니아에서 시리아, 북아프리카에서 라인강과 다뉴브강을 따라. 그런데 그 넓은 땅덩어리를 지키는 방식이 놀랍도록 정교했죠. 로마 병사들은 단순히 전투요원이 아니라 매일같이 국경과 요충지를 순찰하는 다리로 걷는 감시망이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38선 GOP 순찰 같은 거죠. 물론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그 강도와 범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차량 지원도 없고 식수 하나까지 전부 자급자족해야 했던 로마식 순찰은 진짜 인간 GPS가 따로 없었죠. 각 병사는 지정된 포르타나 카스트럼강 거점을 따라 하루 평균 30km 이상을 행군하면서 지역 주민 동향, 밀무역, 적의 침입 가능성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죠. 순찰구역은 병사 단독이 아니라 8명 단위의 콘투베르니움이 기본 단위였고요. 이 팀이 돌아가면서 감시 보급 휴식 루틴을 반복하면서 제국의 눈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북부 게르마니아 국경이나 동부 파르티아 전선처럼 민감한 지역은 거의 매일 도보 정찰이 있었고 이 경로를 따라 로마식 군도가 촘촘하게 깔렸죠. 말 그대로 다리가 닳도록 걷고 또 걷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 하나. 왜 굳이 걸었을까? 당시에도 말이 있었고 수레나 전차 같은 이동수단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말은 귀하고 비쌌어요. 보급이나 장교급을 위한 용도였지 일반 병사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었죠. 둘째, 말이나 수레는 지형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산악지대, 숲길, 진흙길 등에서는 오히려 짐이 됐고 그럴 바엔 2다리로 직접 걷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죠. 셋째, 무엇보다 도보는 로마 병참의 표준이었어요. 걷는 속도에 맞춰 식량 보급, 수송, 통신까지 전부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말 타고 튀면 병참선이 무너지는 구조였던 거예요. 결국 로마 병사는 걷는 게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을 굴리는 발이야말로 로마 제국의 엔진이었던 셈이죠. 그 와중에 발에 신은 이 샌들, 그냥 가죽 덧댄 슬리퍼 아닌가 싶지만 아니요. 칼리가는 그야말로 로마식 실용주의의 정수였습니다. 매일같이 30km 넘게 걷는 이 순찰 루틴에서 신발의 품질은 전투력 그 자체였어요. 발이 뒤틀리면 바로 다음날 작전 불가. 물집 생기면 이동속도 반토막. 특히 로마 도로는 포석, 즉 돌을 촘촘하게 깔아 만든 구간이 많았는데 이게 보기엔 멋져도 걸어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요즘 아스팔트랑은 비교도 안 되게 단단하고 울퉁불퉁해서 맨발이나 얇은 신발로 오래 걷다 보면 무릎과 발목에 바로 신호가 와요. 마치 계속 자갈밭을 달리는 느낌? 충격 흡수가 안 되면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건 당연했고 병사들은 매일 그런 길을 30km씩 걷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칼리가는 통풍이 잘 되고 발목을 단단히 고정해주는 구조로 설계됐어요. 물론 요즘 신발처럼 충격 흡수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못 박힌 단단한 밑창 덕분에 마모에는 강했고 험한 지형에서도 오래 버틸 수 있었죠. 병사 하나가 한 달에 걷는 거리만 해도 서울 부산 왕복 수준이었으니 신발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그 제국은 진작 주저앉았을 겁니다. 칼리가 밑창에는 금속 스터드, 즉 징이 박혀 있었어요. 이게 미끄럼 방지 기능은 기본이고 전투 중엔 무기 역할도 했습니다. 병사들이 밀집 대형으로 적을 향해 걷기만 해도 그 징이 진흙바닥을 파고들며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했고 때론 적의 맨발이나 얇은 신발을 신은 병사들을 밟을 경우 가죽을 찢고 살을 관통할 수 있었죠. 전투 중 실제로 무기적 역할을 했다는 건 고고학적으로도 확인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유적에서는 칼리가의 징자국이 남아있는 바닥돌이 발견됐고 일부 인간 유해에선 징에 찍힌 흔적으로 추정되는 손상 자국도 확인됐죠.
그러니까 이 징은 미끄럼 방지와 동시에 밀집 대형 돌진 중 적을 짓밟거나 밀쳐낼 때 일정 수준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전장의 도구로 실제 사용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징이 항상 병사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한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칼리가가 전쟁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산을 공격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비티니아 출신의 백부장 율리안이 혼자 성전의 높은 곳까지 돌진해 수십 명의 유대 병사를 베어냈죠. 그런데 문제는 발밑에서 벌어졌습니다. 성전의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칼리가의 철제징이 미끄러지면서 그가 그만 넘어진 거예요. 갑옷이 바닥에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에 적들이 몰려들었고 율리안은 마지막까지 싸우다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아있는 일입니다. 징이 무기이기도 했지만 상황에 따라선 독이 되기도 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다른 나라 군대는 어땠을까요? 같은 시대, 로마의 적수였던 갈리아족이나 게르만족도 신발은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들은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신발을 사용했어요. 다만 로마군처럼 철제징이 박힌 특수 설계는 아니었고 병참체계나 장거리 행군 능력 면에서는 불리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친 지형을 장기간 이동하는 데 있어선 로마군의 칼리가가 확실한 우위를 점한 셈이죠. 한마디로 발에서 전쟁이 갈렸다는 말도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칼리가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제작되어 전선에서 간단한 수리가 가능했습니다. 완전한 제작이나 복잡한 수리에는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필요했지만 기본적인 땜빵은 병사들도 할 수 있었죠. 병참선이 꼬여도 현지에서 조달하고 땜빵 가능한 구조였죠. 지중해선 기후에 맞춰서 통풍 잘 되게 디자인돼서 땀차도 금방 말랐고 발 건강엔 그야말로 베스트. 사실 로마군은 군대라기보단 이동식 공장에 가까웠어요. 가죽은 현지에서 조달, 징은 철기 제작소에서 조달, 신발끈은 천조각이나 말총으로 직접 만듭니다. 병사들끼리 서로 수선도 해주고요. 수선용 공구도 군수품 목록에 포함될 정도. 전투 중 발이 찢기거나 신발이 망가지면 쉬는 시간에 바로 응급조치. 칼리가는 이렇게 유지보수 가능한 신발의 시조새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칼리가의 징 배열이 시대와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징 배열의 다양한 형태는 고고학적 발굴에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선 아직 학계에서 논쟁 중입니다. 발 모양이나 지형, 기후 조건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히스파니아 북부처럼 산악과 자갈길이 복잡한 지역에선 접지력이 중요했을 테고 일부 유물에서는 촘촘한 징 배열이 발견된 경우도 있고 북아프리카 같은 사막 지형에선 넓은 간격의 징이 모래에 덜 파묻히도록 작용했을 가능성, 다키아처럼 습하고 질척한 땅에서는 물 빠짐을 고려해 징을 높게 박았을 거라는 해석도 있어요. 병사들이 걷는 환경에 맞춰 신발 구조를 다르게 적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인 거죠. 말 그대로 핸드메이드 전투화였던 셈이죠.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병참 담당관이 병사들 발 모양 하나하나 재서 맞춤 깔창까지 넣어주는 수준이랄까? 지금처럼 정교하고 완벽하진 않았을지라도 시대를 감안한 실전 중심의 설계였다는 점은 분명하니 이 또한 놀라운 일인 거죠. 그리고 칼리가는 단순한 신발을 넘어서 로마 병사의 상징이었죠. 황제 칼리굴라가 왜 그 별명이냐? 어릴 적 군사 캠프에서 자주 칼리가를 신었다고 해서 작은 칼리가란 뜻의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칼리굴라, 로마 역사에서 손꼽히는 괴짜 황제였습니다. 초기엔 꽤 유능했지만 점차 폭군이 되어버렸죠. 말에게 고위직을 주려 했다든가 신처럼 숭배받길 원했다든가 하는 기행으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런 그가 어린 시절 신었던 신발 이름에서 별명을 따왔다는 것도 묘하게 상징적이죠. 그만큼 이 신발은 병사들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였다는 얘기죠. 로마가 정복한 땅에 새긴 수많은 도로들, 비아 아피아 같은 도로는 사실상 칼리가 발자국으로 닦아낸 길이에요. 로마의 길 위에는 검투사의 칼보다 병사의 발걸음이 더 많이 남아 있었던 셈이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찬란한 건축물들. 이게 로마의 이미지지만 제국을 실제로 굴린 건 샌드 신고 먼지를 뒤집어 쓴 병사들이었어요. 그들이 만든 행군길 위의 땀, 발냄새, 철제쟁의 소리가 진짜 로마의 심장 소리였던 거죠. 결국 칼리가는 단지 가죽 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로마가 전장을 걷던 방식이었고 전쟁을 이긴 발걸음이었어요. 자, 상상해봅시다. 북아프리카 해안에 자리 잡은 화려한 도시. 당시엔 로마 제국과 맞짱 뜨던 지중해 최강국, 바로 카르타고입니다. 시간은 기원전 814년, 무대는 지금의 레바논, 주인공은 페니키아의 도시국가 티레입니다. 여기 좁은 땅에 바다만 믿고 살아남은 바다의 민족이 있었죠.
티레는 이미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조선, 항해, 무역의 삼박자를 두루 갖춘 고대지 중의 무역의 본진. 그러니 티레는 상업제국의 본사, 그리고 그 바다를 누비던 베테랑 선장들과 상인들이 바로 그 인재풀입니다. 근데 이 티레가 어느 순간부터 아시리아와의 갈등에 시달리면서 여기 더는 못 살겠다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업과 자유를 꿈꾸던 엘리트들이 새로운 무역 거점을 찾아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눈에 들어온 게 북아프리카 해안, 지금의 티니스. 거긴 딱 봐도 입지 맛집이었죠. 지중해 무역로의 교차로 항구도 좋고 방어도 쉬운 지형. 말 그대로 해상 비즈니스 하기 최적화된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운 도시, 그게 바로 카르타고입니다. 그냥 도시 하나 지은 게 아니에요. 이건 거의 갓 창업한 동네 가게가 하루아침에 전국 프랜차이즈 되는 급발진. 뚝딱 세웠는데 순식간에 무역 중심지로 떠오르더니 항구 덕에 군사적 요충지로까지 성장. 도시 하나로 상업과 전략,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잡은 셈이죠. 왜냐고요? 지도 한번 펼쳐보세요. 지브롤터 해협에서 시칠리아까지 지중해 한가운데에 쏙 들어가 있거든요. 동지중해에서 서지중해로 가는 무역선? 전부 여기 들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허브 중의 허브, 바다의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카르타고였던 셈이죠. 그렇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 머리가 또 돌아갑니다. 이 무역로, 우리가 독점하려면? 그래서 경쟁자들, 특히 그리스 상인들한테 저쪽 바다엔 사람 잡아먹는 해초 있어. 밤 되면 괴물 나와 하는 괴담을 슬쩍 흘려요. 고대판 무역심리전. 아주 효과만점이었어요. 이건 상술이 아니라 전술이죠. 무역뿐 아니라 괴담, 탐험, 기록까지 카르타고의 해상 장르는 진짜 종합예술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카르타고, 그냥 돈만 많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기원전 6세기, 마고 1세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사개혁이 시작됩니다. 근데 방식이 특이해요. 자국민은 상업과 행정에 집중시키고 전쟁은 용병한테 맡깁니다. 사르디니아, 이베리아, 리비아 등지에서 전투력 좋은 애들 골라다 쓰는 거죠. 돈은 있으니 인력은 외주, 전략은 본사에서. 누미디아 기병, 발레아레스 투석병, 이베리아 중보병, 북아프리카산 코끼리까지. 전장 하나에 종합선물 세트 출격인 거죠. 정치체제도 만만찮아요. 초반엔 티레에서 파견된 왕이 다스리는 구조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현지 귀족 가문들이 돈이랑 권력을 쥐게 되면서 이제 우리도 한자리 하자라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기원전 6세기쯤 왕권이 점점 축소되고 수페테스라는 두 명의 행정관이 최고 권력을 나눠 가집니다. 이게 거의 고대판 투톱스이어 체제죠. 원로원과 장군들이 정책과 전쟁을 나눠 맡으면서 행정은 효율적으로, 군사는 유연하게. 이 과정에서 티레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끝나요. 티레는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에게 시달리며 힘이 빠지고, 카르타고는 자체 무역과 군사력으로 급부상하면서 사실상 독립국가로 재탄생하게 되고, 이때부터 카르타고는 완전한 해상제국 모드 가동. 북아프리카 전역은 물론이고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지금의 스페인 남부까지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건 단순한 팽창이 아니라 입지에 전략 얹고 정치와 군사로 완성한 풀세트 콜라보였죠. 카르타고, 이처럼 그냥 무역도시 아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죠. 그런데 세상에 순탄한 제국이 어디 있나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데 카르타고는 하필 로마를 만났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한창 성장하던 신흥 강자였고, 정치적으로는 팽창주의 정책을 본격화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지중해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에서 시칠리아는 로마에게 있어 첫 해외 진출의 상징 같은 지역이었죠. 이곳을 차지하면 무역로와 해군 전략 거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핵심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칠리아에는 이미 카르타고와 동맹을 맺은 시라쿠사 같은 강력한 도시 국가들이 있었고, 로마는 이 균형을 깨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카르타고와 충돌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지리적 전략 플러스 정치적 야망이 만들어낸 충돌.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두 강국, 사르디니아랑 시칠리아 패권 놓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전설의 시작, 제1차 포에니 전쟁. 로마는 해군 경험? 1도 없었어요. 육군 강국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칠리아라는 전장이 바다에 둘러싸인 섬이라는 거였죠. 이대로는 카르타고를 못 이긴다 싶었던 로마는 아주 실용적으로 행동합니다. 먼저 카르타고의 좌초된 배를 입수해서 로마식으로 뜯어보고 분석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그대로 복제해서 대량 생산에 들어가요. 조선소 돌리고 설계도 복붙하고 거의 산업혁명급 속도로 전함을 찍어냅니다. 근데 단순 복제로 끝났냐? 절대 아니죠. 여기서 로마식 창의력이 발휘됩니다. 바로 까마귀 사다리. 정식 명칭으로는 코르부스라는 혁신적인 무기를 탑재하는데요.
이 장치는 마스트 근처에 설치된 회전식 철제다리로 전투 중 적선에 걸쳐지면 로마 병사들이 그대로 적선 위로 건너갈 수 있게 해줍니다. 외형도 마치 까마귀 발톱처럼 생겨서 배 위에 탁 내려 꽂히는 모습이 딱 그 이미지. 이 장치 덕분에 해상전이 백병전으로 전환되면서 바다에서는 약했던 로마가 본인들이 자랑하는 육상 백병전 실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전투 방식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강제 변환시켜버린 겁니다. 결과는 기원전 260년 마엘라이 해전에서 로마가 드디어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이 전투는 로마가 해군을 창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벌어진 첫 대규모 해상전이었고 무려 130척 이상의 전함이 동원된 초대형 접전이었어요. 로마는 코르부스를 적극 활용해 적의 배에 올라가 백병전으로 승부를 걸었죠. 이 전략이 통하면서 카르타고 함대는 대혼란에 빠졌고 수십 척의 배가 로마군에 의해 납포됩니다. 이렇게 로마는 해군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도 기계적 복제 능력과 전투 방식의 창의적 응용으로 단숨에 전세를 뒤집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카르타고는 시칠리아를 빼앗기고 막대한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사르디니아까지 로마에게 뺏겨버립니다. 이쯤 되면 자존심은 이미 바닥을 찍은 거죠. 이걸 참을 수 없던 카르타고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복수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하밀카르 바르카. 제1차 포에니 전쟁 패배 이후 아예 아들한테도 이런 말을 남기죠. 얘야, 로마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네, 진짜 그 말이 집안 가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한니발 바르카. 이 친구가 그냥 장군이냐고요? 전쟁계의 괴물, 전략계의 교과서, 인류사 최고의 안티로마 파이터. 아버지의 유언을 등에 업고 스페인 정확히는 이베리아 반도로 진출합니다. 광산 먹고 부족들 포섭하고 병력 모으고 코끼리 훈련까지. 다크서클로 병참선 깔던 이 시기 진짜 준비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218년 드디어 포문이 열립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발발. 한니발은 전쟁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략으로 말해요. 알프스를 코끼리 부대 끌고 넘습니다. 아니, 누가 겨울 알프스를 그것도 코끼리랑 넘어요? 중간에 부족들이랑 싸우고 눈사태 피하고 산소 부족에 병사 줄줄 죽어나가도 한니발은 끝내 로마 북부에 도착합니다. 로마는 그야말로 멘붕. 지금 얘네가 진짜 알프스를 넘은 거야? 충격받은 로마군이 제대로 정신 못 차리는 사이 트레비아 전투, 트라시메누스 전투, 그리고 역대급 칸나이 전투로 로마를 연달아 때립니다. 특히 칸나이, 한니발이 전설로 등극하는 무대. 양이 포위 전술로 로마군을 샌드위치처럼 압축시켜버려요. 결과? 로마군 8만 중 대부분 사망. 공포 그 자체. 로마 시내는 얘네 이러다 성문까지 오는 거 아니야? 분위기로 초긴장 상태로 돌입하죠. 근데 한니발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고요? 이건 단순히 병참선이 길어서가 아니에요. 복합적인 현실의 벽이 있었어요. 첫째, 보급 문제. 알프스를 넘은 순간부터 보급선은 사실상 끊긴 상태였고 카르타고 본국에서는 해상제해권을 잃은 탓에 물자나 병력을 보낼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식량은 현지 조달에 의존했고 병력 보충은커녕 있는 병사들 유지하기도 빠듯했죠. 장비는 부족하고 병사들은 지쳐가고 말 그대로 한니발은 고립무원의 상태로 로마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로마는 미친 듯이 버팁니다. 도시 외곽 방어선에 우린 안 무너진다 각오까지. 시내 들어가다 실패하면 한니발군 전체가 그대로 고립될 판. 셋째, 정치 문제. 카르타고 원로원은 한니발의 단독 행동에 탐탁치 않아 하고 전쟁도 방어 위주로 하자는 분위기. 야망의 연료 대신 족쇄 채운 셈이죠. 넷째, 전략적 계산. 한니발은 로마 동맹 도시들이 등을 돌리길 바랐어요. 로마를 때리기보단 주변 도시 회유하고 연합 붕괴를 노린 거죠. 근데 로마, 생각보다 너무 단단했어요. 아무도 안 돌아섰어요. 이렇게 사방이 막힌 한니발은 결국 외로운 원정길에서 수세 모드로 전환. 이 틈을 로마가 놓칠 리 없죠. 이 위기를 틈타 반격에 나선 인물이 바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당시 로마의 젊은 장군이었던 그는 단순한 전투지휘관이 아니라 전략과 외교를 모두 아우르는 인물이었죠. 스페인 전선에서 한니발의 동맹 부족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전략적 요충지를 차례로 장악해갑니다. 이 과정에서 스키피오는 단순한 승리보다 한니발을 본국으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을 우선시했어요. 결국 그는 전선을 북아프리카로 옮깁니다. 카르타고 본토가 위협받자 카르타고 원로원도 더는 버틸 수 없었고 한니발 역시 본국 방어를 위해 긴 원정길을 접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202년 자마 평원에서 두 명장의 운명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한니발은 이 전투에 코끼리 약 80마리를 끌고 나와요.
근데 스키피오 이미 다 예상했죠. 병사 간격을 넓게 두고 코끼리가 돌파하면 측면에서 기병이 때리는 구조. 게다가 로마군은 나팔 불고 창 휘두르며 코끼리 공포증 유발. 일부는 심지어 자기 진영 들이받고 전열은 개판됩니다. 여기서 누미디아 기병대가 또 한 건 해요. 원래 카르타고 편이었는데 로마 편으로 붙은 이 기병대가 후방 기습. 한니발 보병은 샌드위치 신세대고 대다수 전사 혹은 항복. 이 자마 전투 그냥 칼 부딪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고대판 왕자의 게임 파이널 시즌. 제국 운명을 갈라놓은 한판이었습니다. 카르타고는 군사력은 증발, 로마엔 배상금 폭탄, 해군 강제 해체, 외교권은 묶여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반식민지 상태. 한니발은 계속 도망다니는 망명자로 전락하고 카르타고의 반격 시나리오는 역사책 뒷장으로 사라집니다. 결국 이 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었어요. 한쪽은 개인의 천재성과 복수심, 다른 한쪽은 국가 시스템과 냉정한 전략. 전장이 아니라 사상과 방식이 부딪힌 겁니다. 감정 대 계산, 한니발 대 스키피오. 고대 지중해의 판도를 바꾼 이 한판, 말 그대로 역사급 블록버스터였죠. 이쯤 되면 로마가 좀 그만해야 하는데 카르타고를 계속 감시합니다. 쟤네 언젠간 또 일어날걸?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다 기원전 149년 제3차 포에니 전쟁이 터집니다. 이건 전쟁이라기보단 처형. 로마는 도시 전체를 포위하고 3년간 농성. 결국 카르타고 함락. 주민 대부분을 죽이거나 노예로 팔고 도시는 불태우고 땅엔 소금까지 뿌립니다. 사람이 못 살게 하려고요. 누가 주도했냐고요? 바로 카르타고는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라고 매일 외치던 로마 정치인 카토였습니다. 이렇게 카르타고는 사라졌습니다. 기록도, 문명도, 도시 이름도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났죠. 로마는 이 전쟁 이후 서지중해의 절대 패권국이 되었고 지중해 전체를 둘러싼 초대형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반면 카르타고는 철저히 지워졌어요. 일부러요. 오늘날 카르타고는 피니스 근교의 유적지로만 남아있지만 한때 로마조차 두려워했던 제국이었다는 건 기억해둘 만한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전성기 땐 로마도 감히 못 덤볐던 강자.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냉정했고 결국 사라진 강국으로만 남게 되었죠. 기원전 58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약 2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갈리아 원정에 나섭니다. 그가 내세운 명분은 헬베티족의 대규모 이주, 지금의 스위스 지역을 떠나 프랑스 서북부 생토뉴 지방으로 이동하려는 계획이었죠. 문제는 이 경로가 로마 속주인 갈리아 나르보넨시스를 관통해야 했다는 점. 카이사르는 이를 로마의 국경에 대한 실질적 침략으로 간주하고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군사작전이라며 진격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갈리아 전쟁의 첫 불꽃은 비브락테 전투에서 타오릅니다. 헬베티족을 추격하며 언덕 지형을 활용한 전술로 전면전을 유도한 카이사르는 완벽한 타이밍의 매복과 기병 돌격으로 대승을 거두죠. 이 한판으로 그는 단숨에 갈리아 전역에 자신의 이름을 알립니다. 말하자면 갈리아 입장에선 그날이 카이사르 데뷔 무대였던 셈이죠. 카이사르는 헬베티족, 벨가이족, 베네티족과의 전투에서 연속적인 승리를 거두며 갈리아 전역을 빠르게 장악해 나갑니다. 기동력, 공성기술, 도로망 확충, 겨울 진지 운영까지. 로마군은 말 그대로 전쟁 머신이었죠. 하지만 전쟁은 점점 만만치 않아지고 기원전 54년 에브로네스족의 기습으로 로마군 한 개 군단이 전멸하며 그동안 쌓였던 로마의 자만심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은 기원전 52년 갈리아 부족들을 하나로 모은 베르킨 게토릭스가 등장하면서 전쟁은 단순한 정복이 아닌 갈리아 운명을 건 총봉기로 확산되죠. 이제 전장은 알레시아, 카이사르와 베르킨 게토릭스, 로마와 갈리아의 모든 것이 걸린 최후의 결전 알레시아 전투가 시작됩니다. 알레시아는 현재의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 해발 약 400m 언덕 위에 세워진 천연 요새지였습니다. 사방이 절벽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방어에는 최적인 위치였죠. 베르킨게토릭스는 이 요새에 약 8만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외부 구원군을 기다리며 장기전에 대비했어요. 그런데 카이사르는 칼을 뽑지 않았죠. 그가 선택한 건 완전히 다른 방식, 적을 굶겨서 무릎 꿇게 하는 전술이었죠. 그는 곧바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결단을 내려요. 먼저 요새를 감싸는 첫 번째 포위선, 그 길이만 17km에 달했어요. 이중해자를 파고 흙을 쌓아 성벽을 만들고 말뚝을 박아 철저히 내부를 봉쇄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갈리아의 외부 지원군. 카이사르는 그 가능성까지 대비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바깥에 또 하나의 포위선을 구축하죠. 결과적으로 적을 가둔 채 스스로도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구조가 완성된 셈이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이중 포위 전략은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린
카이사르 특유의 전술이었죠. 이중해자, 물웅덩이, 3.6m 높이의 성벽, 그리고 땅속에 숨긴 날카로운 말뚝과 철 갈고리, 가시덤불. 이곳은 들어오면 못 나가는 죽음의 미궁이었죠. 마침내 기다리던 갈리아 구원군이 알레시아 외곽에 도착했을 때 요새 안은 그야말로 희망과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구원군은 약 25만 명, 이에 맞서는 로마군은 5만에 불과했죠. 하지만 카이사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갈리아 기병은 활과 보병 지원을 받으며 돌파 공격을 감행했지만 카이사르는 라인강 동쪽에서 온 게르만 보조 기병을 측면에 배치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결국 기습을 받은 갈리아군은 첫 공격에서 큰 손실을 입고 후퇴. 장기 포위전의 첫 고비에서 로마가 다시 한번 버텨내죠. 다음날 자정, 갈리아 구원군은 사다리와 밧줄을 들고 야간 총공세에 나서요. 성 안에서도 나팔이 울리며 베르킹게토릭스가 협공을 개시하죠. 양쪽에서 동시에 밀어붙이는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그 구역을 맡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가이우스 트레보니우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투석기, 화살, 땅속 함정이 갈리아 병사들을 쓸어버렸고 로마의 방어선은 단 한 곳도 뚫리지 않았죠. 성 안에선 해자를 끝내 다 메우지 못해 공격 타이밍이 지연됐고 외부군은 날이 밝기 전 카이사르의 측면 반격 가능성을 우려하며 퇴각합니다. 베르킹게토릭스는 다시 요새 안으로 물러났고 마지막 희망은 북서쪽 방어 취약지에 투입된 정예병 6만 명의 총공세. 지형상 불리한 곳이었지만 카이사르의 명장 라비에누스가 이 전선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졌고 결국 일부 방어선이 뚫리며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붉은 망토를 걸친 카이사르가 말을 타고 전장에 등장. 이 싸움이 전쟁 전체를 결정짓는다는 외침으로 병사들을 독려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글라디우스를 들고 백병전에 돌입하고 후방에서는 기병과 게르만 보조군이 돌격. 앞대에서 압박을 받은 갈리아군은 순식간에 붕괴돼요. 지휘관 일부는 포로로 붙잡히고 전장은 곧 학살의 현장으로 변하죠. 패배 소식은 갈리아 전역으로 퍼졌고 남은 병력도 줄줄이 도주했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베르킹게토릭스는 전통 복장을 입고 말을 타고 카이사르 앞으로 나아가 극적인 항복을 하며 전쟁은 끝이 나죠. 카이사르는 이 전투에서 적을 봉쇄하고 스스로도 그 안에 들어가며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전장을 계산된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리로 완성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천재성을 증명한 순간이었고요. 카이사르는 알레시아 전투 한판으로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그저 이긴 전투가 아니라 갈리아 전체가 무릎 꿇은 상징적인 승리였죠. 이 승리로 로마 언론은 무려 20일간 공식적인 축하의식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식 표현으로는 카이사르, 당신 정말 대단해요. 였지만 사실은 이 사람 너무 강해지는데라는 은근한 경계와 위기의식이 뒤섞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전리품과 포로를 손에 넣고 민심마저 휩쓸어 완전히 승자의 이미지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면 로마 공화정은 카이사르를 감당 못하겠다는 정치적 감정이 수면 위로 부상했죠. 이후 권력 균형은 급격하게 무너졌고 결국 카이사르는 기원전 49년 1월 10일 루비콘강을 건너며 내전의 서막을 열었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을 지났던 겁니다. 카이사르는 이렇게 말하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정복자의 지위를 넘어 종신 독재자로 올라섰습니다. 이 자격으로 로마 공화정의 전통적 구조는 조용히 무너지고 결국은 로마 제정시대의 문을 여는 결정적 역할을 했죠. 또한 이 전투의 파장은 단순한 승패로 끝나지 않았죠. 첫째, 알레시아 이후 로마는 갈리아 전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속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불과 10여 년 안에 라틴어와 로마법 도시계획 체계가 점차 도입되기 시작했죠. 파리의 전신인 루테티아, 리옹의 전신인 루그두눔 같은 주요 도시들은 바로 이 시기에 로마식 도로망, 광장, 욕장 구조로 처음 정비됩니다. 그리고 그 유적은 오늘날에도 프랑스 도시 한복판에 살아 숨쉬고 있죠. 둘째,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접어들며 로마식 도로망은 갈리아 전역에 체계적으로 구축됩니다. 지금의 리옹 루그두눔을 중심으로 방사형 도로들이 프랑스 전역을 잇기 시작한 거죠. 이 시기 켈트족 귀족 자제들은 로마로 유학을 떠났고 로마 귀족 사회에 점차 문화적 정치적으로 통합되기 시작해요. 이는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지배 문화의 수출이자 문화적 정복이었었죠. 그래서 지금의 프랑스 지역이 서유럽에서 가장 먼저 로마화된 지역으로 평가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지역 출신 인물들이 로마 시민권을 넘어 제국의 중심부로까지 진출했다는 사실. 그 결과 갈리아계 로마 황제마저 등장하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리옹 태생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는 갈리아에서 태어나 로마로 진출해 결국 세계 최대 제국의 황제 자리에 오른 인물이 되었죠. 결국 알레시아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로마 문명이 켈트 세계를 흡수하고 프랑스라는 문명의 씨앗을 심은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지중해 문명의 북진, 그리고 유럽 대륙 전체가 라틴 문화권으로 재편되는 시작점이기도 했죠. 오늘날 우리가 프랑스를 라틴 문화권이라 부르는 이유, 그 뿌리는 바로 기원전 52년 알레시아 언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훗날 프랑크족이 이 땅에 들어와 프랑스의 이름을 세우게 되지만 그들이 자리 잡은 곳은 이미 로마가 길을 닦아놓은 문명의 무대였고 프랑크 왕국은 그 위에 세워진 계승자였던 셈이죠.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이 말. 익숙하긴 한데 진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로마는 그냥 주변 약소국들이랑 싸운 거 아니야? 야만족 상대로야 뭐 이기는 게 당연했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여온 그 로마 무쌍, 서사에 브레이크를 거는 시간입니다. 과연 로마가 싸운 상대들은 정말 약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몰랐던 강자들이었던 걸까요? 자, 이제 로마가 마주했던 진짜 상대들. 카르타고, 마케도니아, 브리튼, 다키아, 그들의 실체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로마가 상대했던 수많은 나라들 중 이기긴 했지만 진짜 피말렸던 상대를 하나 꼽자면 단연 카르타고입니다. 전쟁사의 길이 남을 전략 천재, 한니발의 나라였고요.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이건 제가 따로 영상 하나 통째로 파서 깊게 다뤘으니까. 여기선 딱 핵심만 전쟁 요약판으로 가봅시다. 카르타고는 한마디로 돈 많고 싸움도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 돈으로 해군은 직접 운영하고 육군은 외주 맡긴 그야말로 전투형 상업제국, 정예 해군, 용병 육군, 전략 거점까지 깔끔하게 갖춘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시칠리아, 사르데냐, 코르시카, 심지어 이베리아 남부까지 영향력을 뻗쳤죠. 정치 체제도 상업 귀족 중심의 공화정. 말하자면 상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국을 경영하던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기반으로 지중해 서부의 해상 주도권을 사실상 장악. 당시 로마 입장에선 싸움도 잘하는 해운회사랑 붙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그 나라엔 한니발이 있었어요. 로마 입장에선 거의 전장의 끝판왕 같은 존재였죠. 이 한니발. 로마의 동맹 구조를 흔들고 알프스도 넘고 전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지중해를 고속버스처럼 다녔습니다. 그런 그를 상대로 로마는 정면 승부 대신 장기전 카드를 꺼내들죠. 어차피 정면 충돌은 우리가 손해니까 먼저 숨통부터 조이자.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그는 정면 충돌에 앞서 한니발의 병참선을 싹둑 끊어버립니다. 전장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식량부터 끊는 스타일 정말 실속파였죠. 기원전 209년 로마는 이베리아 반도의 핵심 거점 카르타고 노바를 점령합니다. 한마디로 적의 창고를 먼저 털었다는 얘기죠. 이 한 방으로 카르타고군의 후방은 제대로 흔들리죠.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202년 북아프리카 자마평원 두 전장의 천재 한니발과 스키피오 드디어 정면으로 마주섭니다. 이 싸움에서 스키피오는 누미디아 기병의 기동력을 극대화해서 한니발의 정면 방진을 측면에서 돌려깎기 하듯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카르타고는 전설의 종착역 자마에서 막이 내리죠. 하지만 이 승리 단순히 전술만 잘 써서 이긴 건 아니었습니다. 한니발은 이 시점에 이미 전략적으로 고립된 상황이었죠. 전쟁은 길어지고 병력 보충은 점점 어려워졌고 본국의 지원은 거의 카톡 익십 상태에 가까웠어요. 게다가 로마는 이베리아를 장악하면서 카르타고의 자원 공급선까지 싹둑 끊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말 그대로 싸워야 하는데 보급이 안 와요 모드. 즉 자마의 승부는 외교, 병참, 장기 전략이 모두 얽힌 복합 게임이었고 그 게임에서 깃발을 마지막에 꽂은 건 결국 로마였던 거죠. 카르타고와의 전쟁으로 서쪽 전선이 불타고 있던 바로 그때 동쪽에서도 또 하나의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바로 마케도니아예요. 물론 대부분은 거기? 그냥 알렉산더 대왕 고향 아니냐? 하고 끝나겠지만 실제로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헬레니즘 세계의 한 축으로 남아있었고 군사 전통도 이어졌으며 당시 동방에서 여전히 상대하기 까다로운 강국으로 통했죠. 요약하면 대왕의 고향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문제는 아직도 현역이더라는 점. 마케도니아는 왕권 중심의 군주정 체제였고 군사력은 정말 잘 짜인 기계 같았습니다. 핵심은 사리사창으로 무장한 중보병 팔랑크스. 이게 전면을 밀어붙이면 상대 진영은 거의 롤러에 밀린 양배추가 되죠. 게다가 귀족 출신 왕실기병대 같은 기동전력까지 합세하면 정면 측면 기세까지 다 갖춘 완벽한 콜라보.
이런 전력을 바탕으로 마케도니아는 기원전 3세기 후반까지 그리스 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연합과 압박을 적절히 섞은 외교술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아카이아 연맹, 에페이로스 같은 도시 국가들과 손잡았다가 필요할 땐 살짝 눌러주는 방식이었죠. 협상 안 되면 기병대 갑니다요. 결국 마케도니아는 헬레니즘 세계에서 로마와 정면으로 맞붙을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강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싸움도 되고 외교도 되는 국가, 그런 무서운 이웃이었던 거죠. 물론 이 시기에 마케도니아는 전성기보단 기세가 꺾인 쇠퇴기 모드였지만 그 전투력만큼은 로마 입장에서도 이건 좀 신경 써야겠는데 싶은 진짜 상대인 건 확실했죠. 당시 필리포스 5세는 눈치가 아주 빨랐습니다. 로마가 한니발 상대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딱 노려 기원전 215년 제1차 마케도니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기회다 모드였던 거죠. 하지만 로마는 다급하다고 아무데나 달려들지 않았어요. 직접 대군을 보내긴 어려웠지만 외교력은 여전히 별만점인 상태. 아이톨리아 연맹, 페르가몬 왕국, 로도스 같은 동방 세력들과 빠르게 손잡고 마케도니아를 우회해서 눌러주는 방식으로 압박을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우린 직접 안 때려도 친구들이 많다 전략. 결국 전쟁은 뚜렷한 승패 없이 끝났지만 로마 입장에선 이게 그냥 소규모 충돌이 아니었어요. 동방전선에 처음 발을 딛는 일종의 전략적 워밍업, 스트레칭은 끝났다. 이제 진짜 싸움은 곧 시작이야.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기원전 200년, 드디어 제2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로마도 진심이었죠. 본격적으로 병력을 투입하면서 필리포스 5세와의 진짜 대결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의 클라이맥스는 기원전 197년, 테살리아에서 벌어진 키노스케팔라이 전투. 장소 이름부터 살짝 어렵지만 여기서 벌어진 전투는 아주 명확합니다. 로마는 작고 유연한 유닛 조합 마니플루스 전술을 활용해 마케도니아의 팔랑크스 진영을 효과적으로 쪼개버립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벽처럼 밀고 오는 상대를 지그재그로 잘라버리는 스타일. 특히 지형의 굴곡을 따라 상대 진영을 갈라놓고 측면에서 빠르게 기동해 각계격파하는 그 전개는 전장에서 벌어진 로마 전술 교과서 시연회 같았죠. 팔랑크스는 밀집해 있을 땐 무적 같지만 한번 균열 나면 큰 창든 벽돌이 되기 쉬웠고 로마는 그 틈을 정확히 찔러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마케도니아는 이후에도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의 도전장을 내밀죠. 기원전 148년에야 겨우 진압하고 속주로 만들어버리지만 그런데 로마 입장에선 이 전 과정이 마치 전술 실험장 같았어요. 쉽게 말해 두들겨 맞으면서 배우는 단계였던 거죠. 실제로 로마는 마케도니아 전쟁을 통해 팔랑크스 진영의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파악했고 일부 전술은 과감하게 흡수해요. 특히 사리사로 무장한 깊은 진영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마니플루스 전술을 더 유연하게 재편했죠. 유닛 간 간격을 넓히고 측면 기동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적을 연구해서 스스로 업그레이드한 셈이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뭘까요? 바로 로마는 동시에 한니발과도 전쟁 중이었다는 점. 한쪽에선 한니발이 이탈리아 본토를 쥐고 흔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일대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중. 전선 하나 맞기도 버거운 시대에 로마는 2개, 3개를 동시에 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집정관 2인 체제. 한쪽은 한니발 전선에 주력 병력과 최고 지휘관을 집중 투입하고 다른 쪽은 외교력 풀가동해서 동맹국가의 연합전으로 커버. 쉽게 말해 한쪽은 내가 싸우고 한쪽은 친구들 시켜서 싸우고 있는 거였죠. 이처럼 로마는 군사력, 외교력, 정치 시스템이라는 삼박자를 돌려서 두 강적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전혀 무너지지 않는 유연한 전쟁 운영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고전시대 로마의 진짜 저력. 로마가 이처럼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배경은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시에도 동원체계가 정말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17세에서 46세 사이의 시민이라면 모두 전시동원 대상이었고 로마는 정기적인 인구조사 센수스를 통해 시민 계급을 분류한 뒤 그에 맞춰 병력과 병가를 정밀하게 배정했습니다. 게다가 1년에 군단을 4개에서 6개씩 조직할 수 있을 만큼 행정체계도 탄탄했죠. 말 그대로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시스템이 준비된 국가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역에 퍼져 있던 동맹국들, 이른바 소키 역시 로마의 병력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 동원력은 공식 군단 규모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자국 시민병력에 더해 동맹군까지 포함하면 로마는 전성기 기준 약 60에서 70만 명 규모의 병력 동원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필요할 땐 매년 수만에서 10만 명 단위로 병력을 교체하고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죠. 이들 동맹국은 단순히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식량, 무기, 말 같은 전쟁 물자까지 함께 제공하면서
로마 전쟁 기계의 핵심 톱니바퀴 역할을 해낸 겁니다. 시민의 병역 의무, 동맹국의 병력 제공, 그리고 철저하게 정비된 행정체계, 이 세 가지가 맞물린 3단 콤보.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에 로마는 여러 전선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었고 수년씩 이어지는 장기전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원전 55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브리튼 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인물,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어요. 로마 역사상 손꼽히는 정치가이자 전장의 기동전에서도 탁월했고 여기에 선전술과 카리스마까지 겸비한 전략형 리더였죠. 그의 대표저작 갈리아 전쟁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과를 직접 써서 퍼뜨리며 여론을 장악할 줄 알았던 말 그대로 고대판 전쟁 마케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전장에서 날고기던 카이사르도 브리튼 정복은 끝내 실패합니다. 뭐 전투력이 부족해서 졌다?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첫째, 해상작전. 카이사르는 육지에선 천하무적이었지만 바다는 좀 낯설었습니다. 보급선은 말 안 듣고 해류는 뒤통수 치고 날씨는 매번 회의 시간에 끼어들 듯 한마디씩 했죠. 둘째, 상대는 전면전이 아닌 들이치고 빠지는 토착 부족들의 게릴라전. 숲과 습지를 마치 전용 맵처럼 써가며 로마군이 익숙한 전투 스타일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결국 카이사르 입장에선 내가 아는 전쟁이 아닌데? 싶은 낯선 전장. 기동전의 제왕도 여기선 꽤 고전했습니다. 게다가 카이사르는 정복 자체보다 그 정복이 만들어낼 정치적 상징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브리튼 원정도 실은 로마 내 입지 강화용 성과물이었죠. 내가 갈리아만 한 게 아니고 바다도 건넜다. 이걸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가까웠던 겁니다. 당연히 장기 점령을 위한 준비나 전략은 거의 없었고 결국 2차례 원정을 마친 뒤 남은 건 말 그대로 로마 깃발 한번 꽂아봤다 정도였죠. 브리튼 땅에 잠깐 발도장 찍고 정치 점수 몇 점 챙긴 셈입니다. 브리튼의 본격적인 정복은 그로부터 약 100년 뒤 서기 43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기에서야 시작됩니다. 로마는 결국 브리튼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그 범위는 지금의 잉글랜드 남부와 중부에 한정됐죠. 현대의 스코틀랜드, 즉 브리튼 북부는 끝내 로마 깃발 아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로마군은 여러 차례 북쪽으로 진군했지만 험준한 산악지형과 끈질긴 부족들의 게릴라전에 번번이 막혔죠. 결국 서기 122년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이상은 가지 않는다. 그 결심의 흔적은 지금도 영국 땅에 남아있죠. 바로 하드리아누스 성벽입니다. 하드리아누스 성벽은 단순한 방어선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스스로 정복을 멈춘 사실상 유일한 국경선이 된 거죠. 정복은 했지만 완전한 지배는 끝내 이루지 못한 땅, 그게 바로 브리튼이었습니다. 결국 로마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한 전투력만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 강점은 어디서든 누구를 상대하든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적응력이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시험장이 바로 브리튼인 거죠. 이곳은 로마가 익숙했던 지중해 세계와는 모든 게 달랐어요. 전장은 습지, 늪지, 울창한 숲, 거친 고지대가 이어졌고 상대는 하나의 왕국이 아닌 각계 약탈과 유격전에 능한 부족들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존처럼 직선 돌격 하나만 믿고 나섰다면 로마도 오래 못 버텼을 겁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정복하고 깃발부터 꽂는 방식 대신 브리튼에선 훨씬 더 유연하게 움직였죠. 때론 부족 지도자들을 회유하고 때론 도로부터 깔고 요새를 세우며 판 자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상은 안 간다며 하드리아누스 성벽을 쌓죠. 말 그대로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이건 못 이기면 고집 안 부린다는 쿨함이자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단 구조로 통제한다는 전략적 똑똑함이었습니다. 브리튼은 로마가 군사적으로는 이겼지만 통치면에서는 끝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땅. 그래서 로마는 싸움에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지배하는 방식을 새로 설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건보다 강한 건 변화에 맞춰 자신을 바꾸는 적응력이란 걸 로마는 알고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로마는 몸으로 밀기보다 머리로 설계할 줄 아는 제국이었어요. 지금의 루마니아 한가운데 카르파티아 산맥과 트란실바니아 고원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가파른 절벽, 깊은 계곡, 험준한 고원들이 엉켜 만들어낸 이 지형은 침입자에겐 거의 미로 탈출 게임이었고 수비자에겐 그 자체로 요새였죠. 그리고 이 험난한 지형을 가장 잘 활용한 나라가 바로 다키아입니다. 이들은 로마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전쟁을 했어요. 넓은 평원에서 줄맞춰 싸우는 게 아니라 산속에 숨어들었다가 치고 빠지는 말 그대로 지형을 무기로 삼은 유격전의 고수들이었죠. 여기선 창보다 지도 한 장이 더 중요했고 지형을 모르면 길 잃고 끝나는 게임이었습니다. 실제로 다키아는 주요 요새들을 산등성이 곳곳에 뿌리내리듯 분산시켜 배치했습니다. 로마군이 한 발자국 진군할 때마다 그 앞엔 매복,
뒤에선 포위. 한마디로 사방이 덫이었죠. 다키아에선 땅이 곧 전략이었고 산은 병사처럼 싸웠으며 계곡은 함정처럼 열렸습니다. 여긴 전장을 설계하는 방식부터 달랐어요. 다키아는 지형과 시간, 환경까지 무기화한 전쟁의 장인이었죠. 그리고 이 나라의 전사들이야말로 다키아의 무서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상징하는 무기는 곡선형 대형 도건 팔카. 로마 병사들 눈엔 거의 사신나처럼 보였겠죠. 단단한 갑옷을 입은 군단병조차 이 팔카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갈라졌고 실제로 로마 병사들의 두개골이 가로로 파열된 사례가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로마는 즉각 반응하죠. 헬멧은 테두리를 보강하고 팔과 다리를 보호하는 추가 장비를 장착하며 전면적인 군장비 개편에 나서죠. 하나의 무기가 제국의 군제 변화를 이끈 고대 전쟁사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거의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중심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데케발루스. 다키아의 마지막 왕이자 로마를 끝까지 괴롭힌 전장의 고집쟁이. 그는 한판 붙어보자식 장수가 아니었어요. 때론 물러났다 다시 매복하고 때론 협상을 끌어내 시간을 벌고 그 사이 방어선을 새로 짜고 병력을 재편했습니다. 싸움도 싸움 나름 직진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준 전략가였죠. 산을 믿고 땅을 지키며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리더. 한마디로 로마가 제일 피곤해한 사람 탑3에 들어갈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는 왜 이 산하교세국 다키아에 그렇게까지 집착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원. 아주 많고 무지 탐나는 자원. 다키아는 당대 유럽 최대 규모의 금과 철광산을 품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건 로마에게 단순한 광물이 아니었죠. 전쟁을 유지하고 병기를 만들고 바닥난 재정을 채우는 제국의 연료통. 그러니 다키아를 놓치는 건 로마 입장에선 지갑에 구멍 난 채로 전쟁하자는 말과 다름없었죠. 결국 로마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건 그냥 장군 하나 보낼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원 후 8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직접 움직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죠. 험준한 지형, 집요한 유격전, 끈질긴 데케발루스 앞에서 결국 협상하고 물러납니다. 하지만 로마가 한번 꼬인 일에서 손을 놓는 제국이던가요? 기원 후 101년 드디어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직접 출정합니다. 이번엔 진짜 제국의 힘 총집결이었죠. 전쟁 전부터 병참선을 직접 설계하고 임시 수도를 만들고 요새는 하나씩 체크리스트 찍듯 점령합니다. 게다가 병력 규모는 수십만 명. 황제 직속 풀패키지 전쟁 세트가 다키아에 투입된 겁니다. 이후 1차 그리고 2차 다키아 전쟁. 결국 데케발루스는 패배하고 다키아는 로마 제국의 새로운 속주가 됩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로마에게도 뼈아플 만큼 값비싼 대가였죠. 다키아를 꺾기 위해 제국은 100만 명에 가까운 인력을 쏟아부었고 국고의 거의 40%가량이 다키아행으로 빠져나갔죠. 한 나라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제국의 체력을 바닥까지 끌어낸 전쟁이었습니다. 다키아는 그 존재 자체가 로마 제국,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를 시험한 제한성 같은 존재였죠. 지형은 요새, 무기는 위협, 문화는 강인하고 전략은 집요했으며 자원은 로마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금광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보스전 난이도, 그야말로 황제를 불러야 겨우 넘길 수 있는 산이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들이 이긴 상대가 결코 쉬운 적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수도 털릴 뻔하고 황제가 직접 출동하고 전략을 통째로 갈아엎고 어떤 전선은 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온 힘을 다 쥐어짜서야 겨우 얻은 승리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안방처럼 휘저으며 세계를 정복하던 시절 딱 하나 못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파르티아 정복. 아니 저 멀리 유럽 서쪽 끝 브리튼 섬까지 쳐들어간 사람들이 왜 이란고원 하나 제대로 못 먹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두 제국의 역사적 전투 카르헤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되감아 기원전 1세기. 이때 로마는 한니발 잡고 카르타고 없애고 그리스는 물론 사실상 이집트까지 영향권에 두고 있었죠. 지중해는 거의 로마 바다 됐단 얘기죠. 근데 여기서 멈출 리 없잖아요? 애초에 로마는 오래전부터 동방세계에 관심을 가져왔어요. 헬레니즘 지역과의 교류, 셀레우코스 왕조와의 갈등, 그리고 동방무역로에 대한 탐욕까지. 이미 분위기는 언젠간 동쪽으로 간다였던 거죠. 그 야욕이 본격적으로 터진 게 바로 이 시점. 율리우스 카이사르랑 폼페이우스와 삼두 정치를 했던 부자 중의 부자, 크라수스를 통해서입니다. 이 양반, 명성과 돈, 정치적 영향력,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잡고 싶었던 거죠.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에 비해 전쟁 영웅 이미지가 약하다고 느낀 크라수스는 파르티아 정벌을 통해 명예와 정치적 입지를 다질 기회를 노렸던 거죠. 파르티아는 동방무역과 전리품이 풍부한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전쟁은 그의 욕망을 충족시킬 완벽한 무대였죠. 그리고 결과요? 카르의 전투에서 로마군이 처참히 깨집니다. 파르티아의 군기병과 카타프락토이한테 탈탈 털려요. 여기서 잠깐, 파르티아가 어떤 나라인지도 짚고 가야겠죠? 당시 파르티아는 오늘날 이란과 그 주변 지역을 지배하던 제국으로 기원전 3세기 후반 셀레우코스 제국의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 세운 혼합형 국가였어요. 수도는 크테시폰이었고 동쪽으론 아프가니스탄, 서쪽으론 유프라테스 강을 넘나드는 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이었죠. 특히 실크로드의 서쪽 관문을 장악하고 있어서 중국과 로마를 잇는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어요. 이 돈으로 귀족들은 중장기병과 군기병을 장비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아낌없이 투자했고, 덕분에 파르티아는 전통적인 유목민족 특유의 기동력에 경제력까지 갖춘 무서운 상대였던 거예요. 자, 이 두 제국, 카르에에서 본격적으로 맞붙습니다. 시작은 꽤 감동적이에요. 크라수스가 아들 푸블리우스의 격려를 받고 전쟁터로 나서요. 이제는 나도 뭔가 해보겠다. 근데 문제는 그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죠. 크라수스는 처음에 양쪽 날개에 기병을 배치한 긴 전열로 싸움을 준비해요. 포위는 안 당하겠다, 이 생각이었겠죠. 근데 갑자기 전략을 바꿔서 사방 방어가 가능한 사각형 진영으로 전진합니다. 아마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시나리오가 슬슬 비극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게. 전장의 하이라이트는 북소리와 종소리로 시작돼요. 이건 파르티아판 사운드 연출인 거죠. 수레나는 중무장 기병 카타프락토스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기마군병을 두고 돌격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돌격 직전 파르티아 장군이 명령합니다. 야, 외투 벗어. 무슨 퍼포먼스냐고요? 상대방 혼쭐내는 심리전이었어요. 철갑옷 반짝이자 로마 애들 정신 번쩍 들죠. 여기서 카타프락토스란 전신을 철갑으로 감싼 중장갑 기병으로 말과 기수가 모두 방어 장비를 착용한 그야말로 철인 전사. 하지만 로마군도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훈련은 받았거든요. 방패 꽉 잠그고 맞설 준비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수레나의 두 번째 수가 나옵니다. 기병을 빠르게 이동시켜 로마 진영 측면을 감싸기 시작해요. 양념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기마군병들이 테두리 돌아서 사방에서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카타프락토스는 잠깐 멈추고 재정비. 로마의 경보병이 측면을 뚫으려 했지만 웬걸? 파르티아 군병의 화살 맛보고 쫓겨 들어옵니다. 분위기 점점 안 좋아져요. 결국 로마군은 완전히 고립.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로마군의 그 유명한 테스투도 방진. 다들 방패 들고 거북이처럼 모여서 방어하죠. 근데 여기서 또 반전. 파르티아군의 화살이 평범한 화살이 아니었어요. 복합궁으로 쏜 화살, 그것도 갈고리 화살이에요. 방패도 뚫고 갑옷도 뚫고 들어가요. 로마군은 점점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크라수스는 희망을 갖고 때를 기다리죠. 저놈들 화살 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싸우거나 철수하겠지? 아니에요. 수레나의 진짜 전략이 나옵니다. 기마군병 뒤에 낙타 1000마리, 전부 보급용. 화살을 무한 공급하는 이동무기 창고. 군병들은 번갈아가며 보급받고, 그러니까 화살 세례는 끝이 없어요. 그야말로 무한탄창. 여기서 크라수스는 아들이 전방에서 점점 더 깊이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걸 감지합니다. 이대로 두면 푸블리우스는 전멸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죠.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아들을 구하러 전진하느냐, 아니면 퇴각하느냐. 그는 아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4000명의 병력을 푸블리우스에게 줘서 돌파 명령을 내리죠. 처음엔 성공적이었어요. 파르티아 기마병들을 밀어내고 푸블리우스는 기세를 몰아 추격합니다. 근데 그건 함정이었죠. 적은 도망치는 척하면서 푸블리우스를 카타프락토스 예비대 쪽으로 유인해요. 동시에 군병들은 방향을 바꿔 공격을 퍼붓습니다. 바로 이게 전설의 전술, 파르티안샷. 활을 쏘면서 말달리던 방향과 반대로 몸을 틀어 뒤쪽을 향해 쏘는 고난이도 궁술이죠. 파르티아 기병의 상징 같은 전술이죠. 그야말로 로마군은 샌드위치. 푸블리우스 부대는 우수수 쓰러지고 언덕으로 도망쳐 마지막 저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푸블리우스는 병사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크라수스는 본대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아들을 버리고 퇴각할까? 아니면 전군을 위험에 빠뜨릴까? 그는 아들을 택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기 먼지 속에서 창 하나가 보이더니 푸블리우스의 머리가 꽂힌 채 등장합니다. 이건 진짜 로마군의 멘탈을 산산조각 내죠. 사기 완전 붕괴. 그 다음은 익숙한 레시피 반복이에요. 카타프락토스 돌격으로 로마 진영 압축시킨 다음 궁병이 사방에서 화살 세례. 이게 해질 때까지 반복돼요. 로마군은 말 그대로 피가 말라갑니다. 밤이 되자 파르티아군은 야영하고 잠시 철수. 전투에 나선 로마군 42,000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2만 명.
그것도 절반은 중상자. 크라수스는 이제 완전 무기력 상태고 생존한 2명의 지휘관 카시우스와 옥타비우스가 병사들을 데리고 카르의 마을로 퇴각합니다. 이때 걷지 못하는 부상병들은 그냥 버려져요. 가는 길에도 공황 상태에 빠지고 전투 대형 짰다 풀었다 반복합니다. 간신히 카르에에 도착했을 때 남은 병력은 15,000명. 다음날 아침 파르티아군은 뒤에 남아있던 부상병들까지 처리하고 크라수스를 추격합니다. 결국 크라수스는 언덕지대로 도망갔지만 가짜 평화협상에 속아 결국 수치스럽게 살해당합니다. 로마 3두 정치 중 한 명이 이렇게 허망하게 퇴장하고 그 충격은 로마 정치판을 흔들죠. 이후에도 로마는 파르티아에 복수하겠다고 수차례 침공을 시도합니다. 트라야누스는 114년에 파르티아로 진격해 아르메니아와 메소포타미아를 병합하고 크테시폰까지 실제 점령하기도 해요. 하지만 후계자 하드리아누스는 바로 손절. 이건 못 버틴다 싶었는지 즉위 1년 만에 패스 선언하고 동방에서 철수합니다. 그러는 사이 파르티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로마가 철수한 그 틈을 타 반격에 나서 메소포타미아를 되찾고 시리아 국경까지 밀고 올라옵니다. 한때는 안티오크 근처까지 위협하며 로마를 긴장시켰죠. 얘네 그냥 수비만 하는 애들 아니었어? 하고 로마 입장에서도 깜짝 놀랄 반격이었죠. 3세기에 접어들며 상황은 한층 심각해집니다. 파르티아는 몰락하고 대신 훨씬 더 조직화된 중앙집권 국가, 사상 왕조가 등장하죠. 이제는 귀족연합체가 아닌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강력한 제국이 된 거죠. 로마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죠. 193년부터 235년까지 세베루스부터 알렉산더 세베루스에 이르기까지 동방 원정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매번 소모전, 크테시폰을 점령했다 싶으면 곧 사산의 반격, 또 반격. 로마는 정복과 철수를 끝없이 반복하는 무한루프에 빠지고 맙니다. 결정타는 바로 260년. 에데사 전투에서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가 사산 왕조 샤프르 1세에게 생포됩니다. 로마 역사상 현직 황제가 적국의 포로가 된 건 이때가 처음이었죠. 샤프르는 발레리아누스를 굴욕적으로 대우했고 죽은 뒤엔 가죽을 벗겨 박제했다는 무시무시한 전설까지 전해집니다. 이쯤 되면 로마도 이건 진짜 아니구나 싶었는지 동방 정복은 사실상 손을 떼고 방어 전략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후에도 로마는 몇 차례 복수전을 시도했지만 내부 반란과 북방 민족의 침입까지 겹치며 점점 체력이 고갈돼 갑니다. 반면 사산왕조는 굳건히 버티며 이후로도 수세기 동안 로마를 끊임없이 압박하죠. 결국 로마에겐 사산이 동방 최종 보스처럼 끝까지 부담스러운 존재로 남게 됩니다. 고대 전쟁사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와 민족은 검을 왼쪽 허리에 차는 게 사실상 국룰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대부분 오른손잡이인 만큼 검을 왼쪽에 차야 빠르고 자연스럽게 뽑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로마군은 전술적 구조적 이유를 따져 오히려 오른쪽에 검을 착용했습니다. 물론 이런 오른쪽 착검 사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로마군 내 기병부대, 사산 페르시아 일부 기병, 특정 북유럽 전사 집단 등에서도 상황에 따라 오른쪽 착검이 관찰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오른쪽이었다거나 그게 당대의 보편적 스타일이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군처럼 정규 보병 전술의 일환으로 오른쪽 착검을 아예 체계화한 사례는 매우 희귀합니다. 결국 이건 로마군만의 독자적 전술체계에서 비롯된 작지만 뚜렷한 차별점이었죠. 말하자면 검지 위치 하나까지 전략으로 만드는 게 바로 로마군 스타일인 셈인 거죠. 실제로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의 기둥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원 후 113년에 세워진 이 대형 조각 기념비에는 2,500명에 달하는 로마 병사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대부분이 오른쪽 허리에 검집을 착용하고 있죠. 트라야누스 기둥의 병사들이 오른쪽에 검을 차고 있는 것은 단순한 조각가의 취향이나 미술적 편의 때문이 아니고 실제 당시 로마군의 복장과 무장을 정확히 반영하려는 의도적인 표현으로 해석돼요. 영국 더럼대학교의 고고학자 MC 비숍과 JCN 콜스턴은 저서를 통해 로마군의 오른쪽 착검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무거운 스쿠툰 방패, 밀집 대형, 그리고 찌르기 위주의 글라디우스 전술을 결합한 실용적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로마군이 검을 오른쪽에 차야 하는 이유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로마군의 트레이드마크인 글라디우스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글라디우스가 로마군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 로마군의 전술은 로마 버전 그리스 보병 같은 느낌이었어요. 병사들은 긴 창을 앞세우고 긴 검을 왼쪽 허리에 착용한 채 팔랑크스 전열을 유지하며 적을 밀어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원래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보병, 호플리테스가 쓰던 방식에서 그대로 영향을 받은 거죠. 집단 전열 유지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복잡한 지형이나 기동성이 요구되는 실전에서는
고구마 100개 먹은 것 마냥 답답한 한계가 있었고 로마는 그걸 실전에서 뼈저리게 체험하죠. 한니발의 카르타고와 벌인 포에니 전쟁 당시 로마는 이베리아에 있는 한니발의 핵심 거점 카르타고 노바를 치기 위해 그곳으로 향하죠. 근데 이베리아 땅이 만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험준한 산악지형에 깊은 협곡, 거친 평원이 끝없이 펼쳐진 땅이었죠. 이곳에 터잡고 살던 켈티베리아 부족 중 일부는 카르타고와 손잡고 로마에 맞섰습니다. 평지에서 줄 맞춰 싸우는데 익숙한 로마군 입장에선 꽤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여기선 진영이고 뭐고 산으로 도망가고 숲에서 튀어나오고 협곡에서 갑자기 급습이 날아오니 말이죠. 켈티베리아 전사들은 지형을 활용해 로마군의 전열을 집요하게 흔들어댔어요. 또 하나 로마군을 곤란하게 만든 건 켈티베리아 전사들의 손에 들린 짧고 직선적인 검, 바로 글라디우스 히스파니엔시스였어요. 이 검은 훗날 로마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지만 처음엔 로마군을 압박하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등장했죠. 켈티베리아 전사들은 이 글라디우스로 로마군의 방패와 창 사이 아주 작은 빈틈을 정확히 노렸어요. 좁은 공간에서도 빠르고 집요한 찌르기가 이어졌고 로마 병사들은 눈 깜짝할 사이 쓰러졌죠. 긴 검과 긴 창을 앞세운 기존의 로마 전술로는 이런 유연하고 끈질긴 전투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한마디로 로마군에게 기존 전술과 무기의 한계를 정면으로 체감하게 한 전투였어요. 하지만 역시나 로마군은 당해보고 또 배워가죠. 그건 바로 켈티베리아 전사들이 사용하던 그 짧고 단단한 검, 글라디우스였어요. 이베리아 전장에서 실전으로 검증된 이 짧은 검, 글라디우스는 당대 기준으로 꽤나 실속형 무기였습니다. 전체 길이가 75에서 85cm 정도, 그중 칼날만 해도 55에서 65cm에 달했죠. 폭은 5에서 7cm 정도로 아담하면서도 단단했고 양쪽 모두 날이선 직선형 구조의 끝부분은 뾰족하게 가늘어져 있어 찌르기에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무게도 900g에서 1.2kg 사이로 상대적으로 가볍고 균형감도 좋아 한 손으로 휙휙 다룰 수 있었어요. 좁고 답답한 밀집 전열 속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찌르기와 배기 동작을 자유자재로 펼칠 수 있었으니 당시 기준으로 작고 강력한 실전용 도구였던 셈입니다. 로마군은 이 짧고 실용적인 검, 글라디우스를 통해 기존의 긴 검과 창이 가진 한계를 제대로 극복해냈습니다. 좁은 공간, 치열한 근접전 속에서도 빠르고 치명적인 공격을 이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무기만 바꿨다간 전술이 완성되지 않으니까요. 로마군의 눈은 이번엔 방패로 향했죠. 당시 이탈리아 내 삼리움족과 이베리아 전사들이 들고 다니던 사각형 방패가 눈에 딱 들어왔던 거죠. 원형 방패도 좋긴 했지만 몸통을 넓게 가리고 특히 측면이나 사선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는 데는 사각 방패가 한 수 위였습니다. 로마군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 방패를 제대로 개량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게 바로 대형 곡면 사각 방패, 스쿠툼입니다. 스쿠툼의 높이는 약 105cm, 폭은 41cm 정도였어요. 당시 로마군의 평균 키가 약 170cm로 알려져 있으니 이 정도 크기의 방패는 무릎을 충분히 가리는 높이였어요. 또한 방패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거나 아래로 내리면 무릎 아래까지도 충분히 가릴 수 있었죠. 재료는 얇은 나무판을 겹겹이 붙여 만든 합판에 가죽이나 천으로 마감 처리, 가장자리엔 금속 보강까지 더해 실용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챙겼습니다. 곡면 구조는 충격을 흡수하고 방어력을 극대화해줬고 상하좌우가 직선으로 정리된 사각형 덕분에 밀집 전열도 더욱 촘촘하고 단단하게 유지됐죠. 짧고 민첩한 글라디우스, 넓고 단단한 스쿠툼의 조합은 좁은 공간과 치열한 근접전에서 로마군을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이처럼 글라디우스와 스쿠툼은 정확히 같은 시점에 함께 탄생한 것은 아니지만 로마가 이베리아 원정과 포에니 전쟁을 거치며 축적한 실전 교훈 속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로마군 전체에 본격적으로 정착했고 서로를 보완하며 로마군을 상징하는 핵심 조합으로 완성되기 시작한 거죠. 로마군은 글라디우스와 스쿠툼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밀집 전술인 퀸컨크스와 테스투도를 발전시켰습니다. 퀸컨크스는 바둑판처럼 교차 배치된 유연한 밀집 대형인데 좁은 지형에서도 병사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테스투도, 즉 거북방지는 병사들이 방패를 위, 앞, 옆으로 겹쳐 적의 투석과 화살을 막아내는 고도로 조직화된 방진 전술이었죠. 이러한 전술 속에서 병사들은 항상 왼손에 커다란 스쿠툼을 들고 오른손으로 글라디우스를 다뤄야 했습니다. 특히 병사들 간의 간격이 극단적으로 좁아지는 밀집 전열에서는 왼쪽 허리에서 긴 검을 뽑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거죠. 더욱이 스쿠툼은 폭이 넓고 곡면을 이루고 있어 왼쪽에 검집을 차면 방패에 걸리거나
검을 제대로 뽑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단, 밀집 대형 속에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 지휘관이나 고위 장교들은 일반적으로 검집을 왼쪽에 찼어요. 이러한 무기와 방패, 그리고 전술을 실전에 최적화하기 위해 로마군은 오른쪽 허리에 검집을 차는 방식을 전술 차원에서 철저히 표준화했습니다. 오른쪽 차검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로마군의 밀집 대형, 스쿠툼의 구조, 글라디우스의 짧은 길이까지 모두 계산된 필연적 결과였던 거죠. 이를 통해 로마군은 그들이 자랑하는 전술 대형과 방진의 좁은 공간에서도 병사들이 서로 걸리지 않고 대형을 유지해 나가면서도 신속하게 검을 뽑아 근접전을 전개할 수 있었으며, 이는 로마군의 압도적인 전투력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쟁이란 건 생각하면 늘 피와 불, 그리고 비명이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전쟁터에선 칼차고 방패 든 병사들만 돌아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 그냥 길거리에서 물건 몇 개 파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죠. 로마군과 함께 이동한 상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는데요. 군 지휘부와 정식 계약을 맺고 병참물자 수송을 전담한 공식 계약자들과 군사캠프 외곽의 임시시장에서 병사들과 그 가족, 하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벌이던 비공식 민간 상인이 있었죠. 이 두 집단은 각각 군사작전의 실질적인 보급과 전쟁터 속에서 펼쳐지는 소비경제의 축을 맡고 있었어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입니다. 당시 카이사르는 최대 5만 명 규모의 로마군을 이끌고 북서유럽 깊숙이 진격했는데요. 그 뒤를 따라다닌 민간인들, 그러니까 하인, 가족, 노예, 매춘부까지 합치면 무려 2만에서 5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돼요. 숫자만 보면 거의 또 하나의 도시가 이동한 셈이죠. 이 거대한 군사 공동체를 상대로 장사한 상인들은 매일 야영지 옆에 시장을 펼치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단지 싸움만의 공간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플랫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상인들이 단순히 장사만 해서 주머니만 채운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이들은 그곳에 놀러 앉았고, 그 임시시장은 점차 사람과 돈이 모이면서 작은 공동체, 더 나아가 도시의 씨앗이 되죠. 전쟁터 주변에 생긴 그 비공식 시장들이 훗날 너무나도 유명한 유럽 도시들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전쟁 상인들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기원전 3세기쯤에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너머로 발을 뻗고 지중해 패권을 노리기 시작하던 시기였죠. 그전에도 작은 전쟁에 끼어든 상인들이야 있었겠지만 그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본격적으로 기원전 264년 로마가 시칠리아 사르데니아 코르시카로 대규모 군단을 파견하면서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새로운 무리가 등장해요. 무기와 식량, 군수품을 공급하고 약탈품을 사들여 본토로 보내는 조직적 상인들이었죠. 말하자면 전쟁터에 전문 공급망이 깔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죠. 로마군은 그냥 옆집 터는 수준이 아니라 때로는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며 원정을 떠났잖아요. 군인들은 그렇다 쳐도 상인들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팔아야 할 물건이 많다 보니 마차나 수레, 가축 등에 실어 전쟁터까지 함께 이동해야 했겠죠. 근데 말이 쉽지. 여긴 고대예요. 로마가 원정 나가는 길마다 아스팔트가 깔려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 해답은 로마는 정말 길 닦는 데는 진심이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그저 과장이 아니죠. 기원전 312년 비아 아피아가 처음 놓인 이후로 로마는 정복지마다 군사와 행정을 위한 도로망을 정밀하게 뻗어갔습니다. 로마 제국이 구축한 도로망은 무려 약 40만 킬로미터에 달했고, 이 중 8만 킬로미터 이상은 돌로 포장된 정규도로였어요. 말 그대로 제국 전체를 엮는 거대한 기뢰 제국이었던 셈이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면 기존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점령지를 우선 연결하고 그 지역을 거점 삼아 도로를 확장해 나가는 시스템. 그럼 아직 도로가 안 깔린 원정길은 어쩌냐고요? 로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 중에는 병사들이 직접 임시 군용도로를 만들며 진격했죠. 나무판을 깔고 그 위에 자갈을 덮은 간이 구조지만 이 길은 전투와 함께 실시간으로 뻗어나갔고, 전쟁이 끝나면 그 노선 위로 정규 석조도로가 깔리며 영구화되곤 했습니다. 기원전 55년에 카이사르가 라인강에 11만의 다리를 놓고 4만 명을 강 너머로 이동시킨 일만 봐도 로마군은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간다는 철학이 확실하죠. 이렇듯 병사들이 직접 만든 간이군용도로 덕분에 상인들도 충분히 따라다닐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일부 규모가 큰 상인들은 해상 루트를 이용해서 군단보다 먼저 도착해 상품 창고나 상업 거점을 미리 세우기도 했고요. 여기서 잠깐 상인과 카이사르 사이에 있었던 흥미로운 사건 하나 소개해 볼까요?
기원전 55년 브리튼 원정을 준비하던 카이사르는 먼저 무역 상인들을 불러다 묻습니다. 그 해안은 어떤가? 부족은 몇 명쯤 되나? 방비는 얼마나 단단하지? 이 상인들은 평소 갈리아와 브리튼을 오가며 거래를 하는 이들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들 입을 꾹 닫습니다. 글쎄요, 저도 왜 그랬을까요? 속내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지금 장사 잘 되는데 로마가 쳐들어가 망가뜨리면 우린 뭐 먹고 살라고? 이해는 되죠. 이들에게 전쟁보다 중요한 건 수익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져요. 아직 로마군이 상륙도 하기 전인데 브리튼 부족들이 먼저 사절단을 보내 항복 의사를 전한 겁니다. 우린 싸울 생각 없습니다. 로마에 복종하겠습니다. 이 소식에 카이사르도 적잖이 놀랐겠죠. 아니, 내가 쳐들어간다는 얘기도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얘네가 먼저 항복을 해? 카이사르는 이 상황을 갈리아 전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아마도 상인들을 통해 정보가 새어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로마군이 브리튼 해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브리튼 병력은 해안 절벽 위에 진을 치고 로마군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바로 상인들에 의한 전쟁 스포일러 사건.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로마군은 하루 평균 20에서 30km를 행군한 뒤 반드시 야영지를 설치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텐트 치고 쉬는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로마군은 매일 방어용 참호와 흑제 성벽을 만들고 문, 망루, 울타리까지 표준화된 형식으로 심지어 적이 가까이 없더라도 항상 요새형 야영지를 구축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야영지, 라틴어로는 카스트라라고 불렀는데요. 그 안에는 병영부터 지휘관 천막, 병창구역까지 모든 군단 시스템이 그대로 복제돼 있었죠. 이렇게 로마군이 야영지를 설치하면 그 외곽에는 마치 신호라도 맞춘 듯 상인과 장인들이 모여 임시시장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느 도시의 시장처럼 사람들이 어울려 술과 음식은 물론 의류, 매춘, 노예, 무기수리, 생활 잡화까지 없는 게 없는 시장이었어요. 이렇게 군대가 머무는 자리마다 번개처럼 펼쳐졌다가 다시 사라지는 임시시장. 전쟁터는 곧 소비의 현장이자 상인들의 전쟁터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위험한 전쟁터를 따라다니던 상인들은 정말로 안전했을까요? 당시 이들은 로마군이 곧 보호막이라는 인식 아래 움직였어요. 로마 군단을 따라다니면 적어도 생명은 안전하리라 믿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이상과는 다르죠. 로마라고 해서 모든 전투에서 이긴 건 아니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기원전 105년 아라우시오 전투입니다. 당시 로마군은 게르만족에게 참패했고 함께 움직이던 상인들과 보급 인력들 역시 무차별 약탈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또 하나는 기원전 53년 크라수스의 파르티아 원정. 파르티아 기병의 포위 전술에 로마군은 괴멸적 패배를 당했고 그 뒤를 따르던 상인들 역시 재산과 생명을 함께 잃었죠. 이렇게 전쟁터에서 돈을 벌던 상인들은 치명적인 리스크를 떠안고 있었던 셈이죠.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실 전쟁 상인들이 술이나 옷 같은 잡동사니를 팔려고 목숨 걸고 전쟁터를 따라다닌 건 아니었어요. 진짜 대박은 따로 있었죠. 바로 피 흘린 전장에서 쏟아져 나온 가장 비싼 전리품, 노예였습니다. 로마가 한니발을 꺾고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뒤 무려 5만 명 넘는 시민을 몽땅 노예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도시 하나가 무너지면 사람도 그대로 자산이 되는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자산을 현장에서 사들인 이들이 바로 상인들이었고요. 특히 고급 노예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그리스 출신의 교사, 철학자, 의사, 비서. 로마 상류층에게 이들은 그냥 노예가 아니라 지적 소품처럼 다뤄졌어요. 몸값이요? 웬만한 병사 10명 연봉을 한 방에 웃도는 수준. 이들은 1만에서 많게는 2만 세스테르티우스에 거래됐고 특히 미소년이나 미소녀 같은 노예는 일종의 사치품처럼 취급되어 어떤 경우엔 2만 세스테르티우스를 초과하는 고가에 거래되기도 했다네요. 다른 건 그렇다 치고 미소년 노예는 왜 이렇게까지 비쌌던 걸까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름다움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자 자산의 일부였습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슈퍼카나 명품 시계를 들고 다니며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듯 로마 상류층은 연애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죠. 보시죠. 이 아름다운 고급 노예 제 겁니다. 그것이 곧 신분이고 재력이고 취향이었던 겁니다. 이렇듯 전쟁이 만들어낸 부의 흐름은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 움직인 이들, 바로 전쟁 상인들이었죠. 이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군 야영지 주변에서 물건을 파는 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활동은 점점 더 체계화되고 조직화됐죠. 특히 로마군이 장기 주둔하는 요새에 머무르게 되면 상인들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눌러앉아 마을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이렇게 군사기지 외곽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민간 정착지를 카나바에라고 불렀고요. 이런 주둔 패턴은 로마가 다뉴브강을 따라 북부 국경을 방어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죠. 황제 옥타비아누스 시기 로마는 국경지대 곳곳에 상시 주둔 가능한 군단 야영지들을 세워나갔죠. 그중 하나가 바로 빈도보나. 당시엔 단순한 방어 요충지였어요. 수천 명의 군단병이 거대한 텐트를 치고 목재 성벽과 깊은 참호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병사들의 삶, 상인들의 장터, 그리고 하나둘 모여든 민간인들이 이곳을 점차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 바꿔놓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주변에 왜 그렇게 사람이 몰렸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로마군은 돈이 됐거든요. 군인의 월급은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안정적인 소득원이었고 그들을 상대로 한 장사는 거의 노다지였죠. 이렇게 군과 민간이 뒤섞인 독특한 생활 구조는 어느 순간부터 도시의 초기 형태처럼 기능하기 시작했죠. 그곳은 더 이상 전투를 위한 진지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공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1세기 말 무렵 이 빈도보나에는 무려 3만에서 6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거주하게 돼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방 도시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큰 규모였죠. 무엇보다 이곳은 단순한 군사요충지를 넘어서 하나의 자치도시로 발전해갔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 도시가 바로 오늘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인 겁니다. 이런 군사야영지에서 도시로 발전하는 패턴은 로마 제국 곳곳에서 반복되었어요. 기원전 38년경 로마는 우비족을 라인강 서쪽으로 이주시킨 뒤 그 지역에 작은 군사야영지, 일종의 이동식 요새를 설치합니다. 그 야영지가 자라나 훗날 독일의 퀼른이 된 것이죠. 영국 북부의 요크 또한 같은 형태. 기원 후 71년 로마의 제9군단, 이른바 히스파나 군단이 브리튼 북부에 요새를 세운 것이 도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군단의 야영지가 수세기 뒤엔 도시가 되었고 그 도시들이 모여 오늘날 유럽 지도의 얼굴이 된 셈인 거죠. 그리고 그 도시를 진짜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든 건 바로 그 외곽에 터를 잡고 장터를 연 상인들과 정착민들이었죠. 군단이 도시에 뼈대를 세웠다면 그 위에 살을 붙인 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전쟁터를 따라 움직였던 작은 시장 하나가 훗날 유럽 문명의 씨앗이 될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겠죠.